우리 이은주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은주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기서 예, 발표를 맞아요. 했었는데, 예, 그때 뭐 들으셨던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예, 좀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거의 연장인데요. 네, 제 고민은 협력에 관한 고민이거든요. 계속 제가 이제 서울시에 있었을 때 제가 했던 일이 협치 추진단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한참 이제 시민사회하고 행정과 거버넌스들을 했을 때였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거버넌스, 지금 행정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의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이제 활동가로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공통 부모가 아마 이제 그 거버넌스이신 것 같아요. 거버넌스에 어쨌든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게 공통 부모인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그걸 하면서 이게 협치가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버넌스가 되려면 실제 이제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뭐, 누가 뭐 말하지 않더라도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가 어떻게 힘을 기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저는 고민이었었죠. 제가 들어갈 때 제가 뭐 물공이 아니고 오공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시민사회의 영역에 있고 활동을,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뭐 희망제약소라든지 이런 데 있었었기 때문에, 저의 이제 그 활동의 그 중심은 시민사회였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협치를 하면서 그 시민사회의 힘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게 이제 박사 논문을 썼고, 박사 논문이 제가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그 대항력에 관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항력을 그 대항력의 요소가 뭘까라는 부분도 이게 뭐 이론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죠, 아직은. 계속 지금 실험의 단계이고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면 하면서 어 어찌됐든 쭉 해오다가 작년에 이제 그 논문에서 제가 박사 논문에서 세 개의 지역을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시민사회가 상대적으로 되게 강하다고 하는 관악과 은평과 광진을 했었었는데, 그때 인연으로 제가 이제 광진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고 실제 이제 거기서 활동도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광진 시민사회 광산에서도 10주년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 경험, 10년의 경험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자 포지션이 제가 뭐 연구 활동가죠. 저는 이제 제 포지션이 연구 활동가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근데 뭐 저 혼자 했다기보다는 같이 했던 공동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보니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늘어나서 이게 이제 어찌됐든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내가 여기서 공유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게 중장동이. 아까 이제 제가 시민사회 협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연구적으로 이걸 더 관심을 갖게 된 건 이제 흔히들 이제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잖아요. 하나가 이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이제 하나는 기후위기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제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이제 이런 과제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의 이제 핵심을 저는 이제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전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협력의 실상은 이제 매우 암울하다라는 거죠. 그 강수택 교수가 2015년인가 16년인가 연구를 하셨었는데, 그 OECD 국가 간 비교 협력에 관한 그 국가가 비교 조사 연구를 했었었는데, 그 연구의 결론이 뭐였냐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경쟁형 인간이 분포하고 있는 게 상위권이었어요. 거의 그 위에 탑 정확하게
몇 위였는지 모르겠는데 매우 이렇게 이게 상위권이었고, 그다음에 더 또 심각했던 것은 그, 그 사회에서 그래도 좀 협력적이라고 하는 그런 협력적 조직들, 그러니까 말하면 뭐 비영리 단체나 시민단체일 수도 있죠. 이런 조직들도 타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경쟁적이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매우 이게 경쟁이, 그래서 이제 뭐 승자도 없이 뭐 진짜 도생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찌됐든 협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인데 이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실제 협력은 어떻게 작동이 되지? 라는 게 이제 제 고민 연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협력의 어떻게 작동되는지 실제 현장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협력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 작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현장을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또 이제 제가 광산회과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산회시 이제 그걸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작년에 했었죠. 그래서 이 광산회를 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은 이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대부분 회의체거든요. 근데 광진 같은 경우에는 이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회의체가 아니라 사업체예요. 그래서 법인 형태를 갖고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법인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인데, 어, 이 네트워크가 현재 제가 올해 초까지 해서 68개? 제가 이제 연구했었을 때는 67개였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 규모의 꽤 큰 규모죠. 그 정도면 그 광진의 사회적 기업들이 한 70% 이상을 커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또 이제 제가 이제 광산예술을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이 광산의 이렇게 협력은 그 내부적으로도 그러고 외부적으로도 매우 성공 사례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뭐 해마다 행정기관이든 아니면은 이제 민간의 네트워크에서든 사회적 기업들에서든 탐방을 오는 곳이고, 그다음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노출이 됐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협력이 매우 잘 되고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의 10년의 경험을 이제 분석을 하면 협력의 방식이 좀 협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뭔가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연구를 이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크게 이제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제 협력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론적 자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론적 자원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광산에서의 협력을 분석을 했거든요. 협력의 경험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광산에서의 이 협력 구성 요소하고 작동 방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광산의 현황이 어떤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산에서의 협력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이 말해서 이제 광산에서는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협력 장치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과 촉진 원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는지 이런 원리들을 좀 분석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시사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 자원을 보면은 자, 뭐 20세기 경제의 이제 주류 경제학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일반적인 경제학이죠. 그때 전제하는 인간형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 그다음에 자기 이익 추구를 극대화하는 인간, 계산하는 인간, 그다음에 뭐 경쟁하는 인간, 이제 이런 인간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주류 경제학이 뭐 주류적이지만은 거기에서 비주류의 이제 경제학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런 그 경제학들이 더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이제 행동 경제학과 시민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그래서 이 행동 경제학과 시민 경제학에서는 이제 협력에 대한 이론들, 그러니까 인간이 경쟁하고 그렇게 탐욕적이고 그런 자폐적인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협력하는 인간이고 실제 시장 경제 안에서도 그 협력이 작동이 된다. 협력적 행동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행동 경제학과 시민 경제학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진화적 게임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 그 인간들 간의 협력 행동, 그다음에 그 협력 행동 속에서 강한 상호성 이런 것들을 진화적 게임 이론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래서 20세기 줄경제학이 이야기했던 이기적이고 자폐적인 인간형이 아니고 상호주의적인 인간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경제학에서도 시민경제학도 행동경제학의 이런 그 성과들에 많이 기반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민경제학이 이제 그 주로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탈리아가 그 근대 태동기 16세기 정도에 그 이탈리아에서 발전된 안토니오 제노베시의 시민경제학이 있었는데 이 시민경제학을 재조명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류경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익 추구와 도구적 교환 이외에 다른 원칙들이 경제 활동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그런 것들이 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경제학에서는 경제생활에서 인간의 주된 욕구와 동기를 효용보다는 관계 속의 행복으로 보고 그래서 인간의 사회성과 상호성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중심 요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제 사회성과 상호성은 배제를 시키죠. 그건 외적 변수로. 그런데 시민 경제학은 그건 경제 안으로 들어 가져오고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시장 경제도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민 경제학이 협력의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어, 이탈리아 시민 경제학자 루이지노 브루니입니다. 그래서 루이지노 브루니의 상호성 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제 루이지노 브루니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던 행동 경제학에서 연구했던 그 게임 이론의 결과들, 그다음에 그것 경제학뿐만 아니라 인류학의 연구들, 그다음에 생물학의 연구, 그다음에 역사학에서의 그런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동체 내의 협력을 촉진하는 예, 무조건적 협력자의 중요성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제가 먼저 드렸던 논문을 읽어보셨으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게 이제 게임 이론에 관한 건데 이제 루이지노 브루니가 경제학자이다 보니까 이분도 이걸 게임 이론으로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풀어내려고 하고 그래야 이게 그 결론의 이 주장에 대한 이게 그 객관성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게임 이론으로 이걸 풀어내는데 실제 게임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분이 이제 그 세 가지 유형의 그 행동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사람의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세 가지 유형화해 가지고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요. 게임을 돌려요. 그때 이 유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이 동그라미 이걸 보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 협력자.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경제 생각할 때 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되게 이기적인 자기 이익 추구,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유형, 그런 행동, 그걸 이제 이기적 협력자 C라고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이 이기적 협력자도 협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잠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협력을 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조건부 협력자예요.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기적 협력자는 먼저 협력을 하고 누군가가 협력을 하면 협력을 하는데 조건부 협력자는 먼저 협력을 해요. 먼저 손을 내밀지만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그냥 협력을 철회해요. 관계를 끊어요. 이제 이런 유형이 B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무조건 협력하는. 상대가 협력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무조건 협력하는 이 유형을 G 유형이라고 하고 해서 이걸 이제 게임이론으로 이제 돌려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왔던 결론이 뭐였냐면 음, 이 이기적 협력 여기서 그 전에 조건부 협력자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협동조합이라든지 공동체 내에서의 이제 이루어지는 그 협력 행동들이라고 보면 돼요.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내 친구인 경우에는 협력을 하는, 서로 협력을 하는 이런 유형이 B인데 어찌됐든 이제 이걸 이제 게임 이론으로 돌려봐서 이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이기적 협력자는 절대 먼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부 협력자가 이기적 협력자를 협력으로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부 협력자는 먼저 협력을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상대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협력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이기적 협력자가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건부 협력자는 협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 C를 협력으로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무조건적 협력자 이 G 유형만이 이기적 협력자를 협력으로 이끌 수 있고 그래서 이 C가 C의 협력에 참여를 통해서 이 공동체 내의 협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어떤 결론을 또 분석을 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었냐면 그런데 이 무조건적 협력자 G가 C보다 빈도가 많으면 전반적으로 이 공동체가 무임승차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한 이유는 이 공동체나 조직이 협력이 활성화되고 그 협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협력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교육 공동체라든지 뭐 대학 공동체가 너무 무조건적 협력자로만 다 이제 거기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되면 협력이 무너져 버린다든지 공동체가 붕괴된다든지 이런 또 그 사례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다양한 유형의 협력자가 존재해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이 가능하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 협력이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라는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이제 브루니가 이 협력의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상호성을 직접적인 상호성과 간접적인 상호성으로 유형을 나눠요. 그때 이제 그런데 이 직접적 상호성은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 A가 B한테 주고 A한테 받은 B가 다시 A한테 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계약적 거래, 일반적으로 뭐 시장에서의 거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친구와의 우정이라든지 뭐 공동체 내에서의 뭐 관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직접적 상호성이에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주면 받았던 B가 바로 그냥 A한테 주는 거. 그러면 이런 직접적 상호성은 뭐냐면 제3자한테 확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협력이 확산이 안 되는데 다른 상호성으로 이제 간접적 상호성을 이야기해요. 간접적 상호성은 뭐냐면 A가 B한테 주면 B가 A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제3자인 C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가품의 회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유형은 뭐냐면 A가 B한테 주면 전혀 받지도 않았던 C가 A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왜 이 C가 A한테 주냐면 이
C는 A의 행동에 의도를 보는 거예요. 이 A의 행동의 의도가 바로 C의 행위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유형의 이제 쉬운 예를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A가 B한테 주고 B가 받았던 자기한테 줬던 A한테 준 게 아니라 제3자 C한테 줬다라는 이 대가품의 회항은 아마 여러분이 선생님도 보셨을 수 있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어른 김장아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책으로도 출판이 됐는데 그 어른 김장아 그 어르신의 그 베품이에요. 조건 없는 베품. 이제 제가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그 이 어른 김장아 이분 아마 다큐멘터리 안 보신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면서 평생 지역사회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여성 인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일을 해 나가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형편이 어려운 그 지역의 학생들을 후원해 왔고 근데 이런 것들을 무슨 재단을 세운다든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분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가죠. 대부분 학생도 찾아가고 단체 뭐 활동가를 또 찾아가서 이제 약방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저기 어르신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후원들을 거의 뭐 개인 후원만 해서 받은 학생만 1,000명이 넘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기록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얼마만큼 뭐 기부를 했는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후원했고 했는지를 전혀 이게 알려지지 않고, 이런 베품이 다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그 경남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이 어르신의 베품이 세상에 밝혀졌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1,000명이 넘는데, 이제 이분들이 갚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갚으려고 이제 어르신에 찾아가면 어르신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내가 준 게 아니라 사회에서 준 것이니까 사회에 갚으라고 회항을 했다는 거죠, 보답을.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았던 분들이 이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제3자에게 이 보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유형이 바로 아까 말했던 이 첫 번째 간접적 상호성에서 이 첫 번째 A에서 B에서 제3의 C로 이러면서 이제 이 상호성이 전이되는 이런 이 유형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A의 선한 의도는 저는 요즘에 한 최근에 우리 사회에 좀 새로운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돈줄이라는 그 신조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돈줄 문화가 이 두 번째 간접적 상호성의 두 번째 요 유형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줄 문화 모르실 수 있으니까 돈줄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그런 거예요. 돈 플러스 혼줄레다의 합성어인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타인에게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선행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면서 선행자를 응원하는 그런 새로운 유행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홍대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어떤 그 18살짜리 고등학생?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요? 예, 괜찮아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바로바로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그 18살짜리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어린 7살짜리 동생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그걸로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 7살짜리 동생이 어느 날 치킨을 너무 먹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치킨 동생이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치킨을 사주고는 싶지만 자기한테는 5천 원밖에 없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치킨집을 돌아다니면서 5천 원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냐라고 이제 치킨집에 이제 부탁을 하니까 다 거절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지금 여기 이 기사에 나오는 그 치킨집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님이 이 친구들을 이제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따뜻한 치킨을 이제 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등학생이 그게 자기가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1년 후에 코로나 때 갑자기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치킨집 사장님은 코로나로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걱정이 돼서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손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렇게 받았던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치킨집에 엄청난 이제 주문을 이제 해주고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서 폭주를 시켜서 이제 매출을 올려주는 형태로 그 돈줄을 돈줄을 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선함을 보고 예, 조건 없는 그 분의 베품을 보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행위에 그 그거에 이제 그 감동을 받아서 나도 베푸는 이런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이 첫 번째 앞 여기 이제 간접적 상호성의 이두 번째 유형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게 전이 되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왜 길게 이야기했냐면 이런 뭐 교환의 뭐 행위라든지 이렇게 시장에서의 경제 생활에서의 어떤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동체나 조직 내에서의 행위라든지 어, 이런 곳에서 이 배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조건 없는 베품 배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배려라 하면은 어, 이런 영역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그냥 어떤 별개의 어떤 사람들 아니면 별개의 영역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시장 경제나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배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이제 그 조직이나 공동체 내에 이런 협력들, 그다음에 신뢰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해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실제 이제 경제 분야나 비즈니스 분야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자 오퍼 같은 경우에는 배려가 있는 거래가 필수적이라는 거. 왜냐하면 경제적 거래에서 상호작용은 배려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교환의 논리만 의해서만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프랜시스나 그랜트 같은 경우는 또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아주 이제 진짜 어, 우리가 말하는 뭐 완전히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뭐 그 리더들을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이 조건 없이 주는 행위, 이런 배려 행위가 실제 비즈니스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조직 내 의사소통과 협력을 촉진해서 공동체적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당연하겠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이제 뭐 이용택 같은 연구에서도 배려가 신뢰와 협력과 참여 등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떤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바비에라 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조직 내 협력을 연구를 한 연구인데요. 이건 이제 유럽사의 연구죠. 이 연구에서도 교환의 논리와 의무의 논리뿐만이 아니라 이 배려의 논리가 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면서 조직 내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공동체나 조직의 활성화는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환의 논리,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논리로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의무, 소외의 논리, 여기까지는 이제 협동조합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조건 없는 베품이라는 이 배려의 행위가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 경제 공동체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뭐 다른 종교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그런 조직들, 공들의 활성화에 이 활성화를 시키는 매우 이제 기본적인 원리다. 이걸 이제 이론 제가 이제 긴 이론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예,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논리를 이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광산넷에 그러면 광산넷이 실제 그러나 광산넷도 그러나 예, 이걸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어, 광산넷을 이제 보면은 광산넷은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운사가 한 67개 정도 그건 작년 3월 기준인데요. 지금은 더 늘어나 있고 매년 5개에서 10개 신규 회원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광산에서 설립 목적은 정관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립 목적은 조직 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광진구의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 광산넷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리고 설립은 2014년에 16개 조직의 작은 네트워크로 시작해서 2023년 3월 기준에 67개가 됐고 올해는 이제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 회원사의 특징은 사회적 경제 기업만이 아니라 중간 지원 조직, 그다음에 일반 기업, 우리가 말하는 뭐 주식회사나 개인 사업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조직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광진구에 소지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70% 이상이 이 회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회원 자격은 광진 소재지 기업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광진구에서 주요 사업을 하되 사회적 목적이 있는 사업체로 확대를 처음에는 광진 소재지로만 국한했다가 이후에 이제 확대를 했고요. 그 참여 기업들 현황을 이 표를 보시면 업종이 매우 다양합니다. 건물 관리, 집수리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 교육 컨설팅, 그다음 부동산, 뭐 미용, 여행, 뭐 이런 장례 서비스 이렇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황이 좀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광산넷의 예, 그러면 협력의 그런 제도나 장치들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 회원사 간의 호혜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호거래입니다. 이 상호거래를 매우 광산넷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상호거래를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호거래 현황을 보면은 2015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 이렇게 계속 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거래의 목표는 실제로 거래에서 상호거래를 통해서 뭐 기업의 이윤을 뭐 늘리는 것보다는 그게 일차적인 것보다는 이 회원사 간의 호혜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상호거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기업만 볼 게 아니고 상호거래를 통해서 다른 기업의 형편을 살펴보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 기업만 잘 된다고 해서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상호거래 매출액의 2%를 적립해서 이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인내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거래를 이제 제가 이거 분석을 하면서 그럼 회원사들의 상호거래에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좀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가지 정도로 좀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회원사 간의 공동 수주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상호거래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 수주 사업을 또 시작을 하면 그
시작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기업들 간의 상호 거래가 증가를 했고 또 그 기업들 간에도 증가를 하지만은 수주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기업의 공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만이 아닌 다른 기업의 이제 그 물건들도 사주는 그런 이제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성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상호 거래를 많이 참여를 했냐면 지역 내 다른 주체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자기 기업의 사업 방식의 그런 경험과 역사가 축적된 그런 기업들이 이 상호 거래에 참여를 하는 경향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공간을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 간에는 서로 상호 거래를 하는 그 경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간을 같이 씀으로 인해서 친밀감이라든지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게 이제 상호 거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그 기업 대표의 가치 철학과 관련된 내재적 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공동 수주 사업도 안 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상호 거래가 높았다. 왜 높았지라고 봤을 때 이제 그 기업 대표의 가치 철학과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뭐 시민단체 활동가라든지 학생운동권, 그다음에 뭐 종교 지도자 등의 활동 경력을 갖고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어요. 광산에서 이제 사무국에서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비용에 이제 그 모든 기업들 특히나 이제 그 초기 영세 기업들한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세무기장 서비스를 광산넷이 그 비용의 50%를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소규모 기업이나 신규 기업들의 구매가 급속히 증가를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경영과 사업에 필요한 기반 상품을 이제 꾸준하게 이제 거래를 했었습니다. 생필품, 전산, 광고,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반 상품으로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가 유지되는데 이런 걸 이제 통해서 도출된 것은 뭐냐면 이 상호 거래는 절감과 기반 상품이라는 교환의 논리, 실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교환의 논리, 그다음에 친밀함과 관계성에 의한 소외 의무의 논리, 그다음에 가치 공간과 같은 내적 동기에 따른 배려의 논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상호 거래 참여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협력의 장치로 다양한 회의 체계가 있어요. 광산에서는 엄청 많은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도 광산에서를 오면 광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나? 사람들 다 모이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 이 회의 횟수에 되게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광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최소 7개 이상이에요. 23년 8월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회의가 이렇게 많은 회의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많은 회의 체계 플러스 가장 중요했던 게 매달 열리는 전체 회의가 있어요. 이게 매달 열리는 전체 회의란 건 뭐냐면 이게 운영회의인데 운영회의에 67개 회원사가 모두 다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총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총회를 매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달 열리는 전체 회의 속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뭐 안건들을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뭐 조직과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회의록을 다 기록해서 공유하고 이런 모든 이 사업 조직과 사업의 운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매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매달 열리는 전체 회의의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금 10년을 잡았을 때 60%인데 실제 초반기에는 거의 90% 예, 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의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회의가 끝나면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에 이제 디프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 이후에 이어지는 디프리로 인해서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그때 그 술자리에서 회의에 못 나왔더라도 전화해서 이제 기업 대표한테 이제 또 기업 대표가 이후에 뭐 술자리에 같이 디프리에 결합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음 회의에 참석률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공식적 모임과 공식 모임이 서로 순기능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지난달 그 영성마을에서 이야기했던 어떻게 이렇게 사람 이렇게 주민들 CMS 300명이 될 수 있느냐 성공의 요인을 물었을 때 여쭤봤을 때 계속 강조했던 게 저는 그때 영성마을에서도 두 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밥상 모임을 했다. 밥을 같이 해서 먹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운영이었죠. 끝장 토론. 그다음에 한 명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안 하고 어찌됐든 토론을 끝까지 한다. 얼굴을 뭐 목소리가 높여지고 하더라도 어, 그런 끝까지 하는 토론 문화, 그런 민주적인 문화 이런 게 실제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광산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이제 그 기업 대표님들하고 인터뷰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꼽았던 게 요거 있었어요. 매달 열리는 전체 회의.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내용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게 이제 운영위원회인데 전체 회의가 운영회의를 내 기억에는 매달 했었어요. 오히려 조직이 커지니까 좀 덜 하는데 진짜 매달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지면서 관계망이 형성되고 분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게 되게 영향이 컸나 봐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는데 전체 회의에 가면 뭔가 계속 만난다. 우리는 뭔가 같은 조직이다. 이런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관계나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던 그 정기회의가 되게 컸다. 초창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좀 힘이 생긴 거죠.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제안을 하더라도 나는 광산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60개 회원사가 있어.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이 기업 대표는 초창기 처음에는 매우 그냥 그 창립한 지 얼마 안 된,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이들 해외사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이제 이렇게 써서 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업들을 이제 사업 경험을 축적을 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회원사들과 이제 소통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는 부분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그런 도움이 어찌됐든 큰 힘이 된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도 그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이제 이분도 그 매월 하는 전체 회의가 제가 봐서 놀랐던 것은 매월 들어왔는데 매월 운영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조직은 거의 없어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빼먹지 않고 운영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계속 논의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회칙을 바꾼다. 그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이 성과를 같이 공유할 장을 만들 테니까 같이 하자. 막 이런 정보들이 다 공유되고 같이 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계속 모이니까 이제 분과도 힘을 받고 이제 이제 분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과의 조직력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월 열리는 전체 회의가 매우 중요한 협력의 장치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공동의 자산인데요. 이 공동의 자산은 이제 지금 이제 그걸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견고하게 이게 이제 갖춰졌다기보다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그 협력의 제도의 중요한 요소로 공동의 자산을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실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동의 자산이라 함은 뭐냐면 회원사들 간의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이걸 지속시키는 협력의 기반인 것, 기반인 유무형의 공동자산.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면 광진협동기금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상호거래 매출액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금 플러스 회원사 회비와 후원금이 2022년 22년 기준에 한 1억 1,500만 원인데 지금 이제 더 늘었죠. 이제 이 협동기금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공간이 있어요. 광진은 시민사회 그 시민 자산화를 매우 선두적으로 했던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공유공간 나눔이라는 공간을 2017년에 시민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자산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5개 조직이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그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다는 이런 자산 공간을 갖고 있으면서 이 공간, 공유 공간을 같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주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지은 공동체 주택인데 이 입주민들이 그 뭐 맨 위층은 그 주거 공간으로 하지 않고 게스트룸으로 만들어서 공간 임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지역의 활동 시민사회. 그다음에 뭐 공유 공간 봄이란 봄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2022년에 교육분과가 이렇게 협력이 잘 돼서 이제 공동 수주 사업도 하면서 이제 협력을 좀 더 고도화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교육분과가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또 별도 이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교육분과 10개 기업이 같이 투자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그 협동조합 플러스 유통분과와 같이 이제 공동 사무실을 마련을 하고 그걸 지역 자산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부동산 가격이 뛰어가지고 지금 멈추고 있는데 어쨌든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유공간 돌봄이라는 이제 통합 돌봄을 하고 있는 도우누리. 아까 마찬가지로 교육분과처럼 여기는 이제 돌봄분과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중심이 이제 도우누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화 건물 갖고 있고요. 이렇게 그 공동 공간을 통해서 회원사 간의 친밀감이 형성돼가지고 협업과 공동 사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상호거래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광합회가 있어요. 이런 이제 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유역 서비스 이것도 이제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 회원사들이 기업 경영을 할 때 필수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경영 지원 관련 서비스. 이걸 어, 그 공동 구매 방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 경영 행정 컨설팅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필수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을 어, 공동 구매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관련 이 서비스를 실제 이제 제공하고 있는 회원사가 직접 수행하게 하거나 없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기업들을 회원사로 유치를 하거나 그것도 없으면 인큐베이팅을 하기도 하고요. 예. 이러면서 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협력의 기반인 공동자산은 기업의 당장의 경영적 이익을 주기보다는 함께 사는 경제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회원사 간 호의와 의무의 관계를 만들고 지속시키는 장치나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회원사 간의 공동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과회의가 있어요. 분과회의. 이 분과회의가 또 협력을 촉진하고 이걸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과회의예요. 분과회의. 이 분과회의가 정례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광산에서는 돌봄, 교육, 주거복지, 먹거리, 유통, 환경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봄에 관련된 참여 그 기업들이 같이 분과를 구성해서 공동 사업을 수주를 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같이 교육국가를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을 하고, 학교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 분과 체계는 각 기업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한 채 네트워킹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컨소시엄, 다시 말해서 사업 연합 조직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이게 흔히 이제 프로젝트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해체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분과 체계, 그다음에 특히나 이 분과 체계는 공동 수주 사업을 어느 정도 하면 그 조직 형태를 갖춰요. 공동 조직 형태를.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이 공동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국가 체계, 국가회의가 매우 중요한 그 협력의 제도였고요. 그래서 뭐 이건 분과 구성에 관한 이제 좀 제가 또 분과를 좀 더 들여다봤었죠. 분과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고 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협력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는데, 이건 시간이 지금 저한테 몇 분이 주어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8시 40분이어서 네. 이거 넘어갈까요? 예. 어떻게 9시 정도까지는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20분이 남아서 이걸 분과를 자세하게 하는 건 저기 할 것 같아서 분과는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이게 저는 매우 가장 중요한 것이라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장치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협력의 촉진자, 지원자의 존재예요. 이게 광산회사에서는 이제 집행부, 중간 지원 조직이죠. 근데 특히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뭐 다른 곳도 많이 있지만은 잘 협력이 되지 않는데,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되는 곳, 여기 이제 광산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 그 역할을 되게 협력의 촉진자와 지원자 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잘하는 곳이고, 거기에는 집행위원장의 헌신적인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이 광산의 집행위원장에 제가 이제 그 9년에 이분이 2022년에 이제 그 센터장을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설립 때부터 이제 2020년대까지, 22년까지 이분이 했던 활동들,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 이걸 이제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받고 정리를 했는데, 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활동과, 이게 이제 제가 나눴을 때 네트워크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활동들을 했어요. 특히 이제 개별 기업 지원에는 설립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건 이제 준비 모임을 어디서 하고 있다, 광진에서. 그러면 거길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 인큐베이팅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구성을 하려면 어, 조합원 가입도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사가 돼주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출자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 이제 운영, 뭐 설립이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운영에 계속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의 인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완전 그 현장 밀착형 맞춤형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쭉 리스트를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뭐 모든 걸 다 지원하세요. 조직 경영 지원하시고, 제품 서비스 사업의 개발 지원도 하시고, 같이 참여 들어가셔서 개발 아이디어 제공도 하시고, 전문가와 연결하고, 뭐 상품 개발 연결하고, 그다음에 제품 판매 및 영업 판로도 지원하고, 이걸 이제 기업이 상산한 것들을 팔 수 있게끔 뭐 행정기관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기업이든 지역 축제든 막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공간 지원, 뭐 또 어떤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 이러면 교육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공간, 공유 공간 뭐 입주도 연결해주고, 사무실 임차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그다음에 지역 자원 연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뭐 양봉을 하는 곳이었는데 도시 양봉처 뭐 발굴 지원도 하고, 환경 단체하고 연결도 하고,
태양광 설치 장소 알선도 하고 이런 걸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출 지원, 돈이 필요하면 협동기금 아까 말했던 그런 그 기금이나 일반 대출 지원 이렇게 완전 밀착형 지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형성. 여기가 이제 협력을 통해서 개별 기업이 잘 혼자 잘 경쟁력을 갖추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힘을 갖는 거라 경쟁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형성, 생태계 형성에 매우 또 중요한 그 지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래관계 형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활동이었고 그래서 이 중간 지원 조직 아까 말했던 그 집행부의 활동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사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을 지원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원사들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발전하기보다는 방사넷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네트워크 활성화와 그다음에 그것의 강화를 위한 지원에 실무력을 거의 집중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에서도 그런 가치나 방향성을 이제 내부 회원사들과도 이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신하고 그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사의 성장을 어, 강조하고 그것에 이제 그런 방향을 가져갔던 것은 이 방사넷이 방사넷이 저기 있는 광진 지역 시민사회의 역사성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 시민사회가 어, 그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개별 단체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 지역 내 관련 분야의 단체들과 끊임없이 서로 협력하고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만들어서 더 많은 주체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광진 지역 시민사회 역사적 경험과 자산을 갖고 있고 그 맥락 속에서 광산앱도 자연스럽게 저런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사의 성장의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중심,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참여의 지원 활동, 그다음에 회원사별 맞춤형 이런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회원사들의 신뢰를 회원사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는데 이런 현장 중심, 현장 참여 지원 활동이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중간 지원 조직 이 집행부가 했던 게 이제 그 기업과 기업 간에 연계를 해서 사업 연계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발전되면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 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해서 그 분과를 통해서 공동 사업을 이제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활로 개척을 위해서 지역만이 아니고 자치구를 넘어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들과 연대 활동을 통해서 더 큰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해서 예, 그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들을 마련하려고 이런 노력들도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아까 말했던 집행위원장님이 이런 활동들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협력의 여러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협력의 제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촉진을 하는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 첫 번째로는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의 장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협력의 장치와 제도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매우 긴밀하게 상호 의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존하게끔 계속 이걸 중층적으로 상호 연결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호 거래가 있으면 상호 거래를 통해서 이 상호 거래를 통한 형성된 호혜 문화가
이 분과 체계의 공동 사업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회의 체계를 통해서 가치를 공감 가치 공감이 이제 형성이 돼서 이게 상호 거래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회의 체계에서의 민주적인 운영 문화가 분과 체계에서 이제 각 회원사들이 이제 분과 체계 운영을 할 때 이런 민주적인 운영 문화가 여기 이제 스며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과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공동 사업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공유 공간 자산화라든지 그다음에 광산넷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형성해서 공동 자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공동 자산이 만들어지면 이 분과 체계 활동을 할 때 공동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공유 공간을 제공하고 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광산의 평판이 이런 데 공동 사업을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공동 자산이 형성된 게 예를 들어 뭐 회원사 간 거래 활성화를 가져오고 왜냐면 아까 말했던 공간을 같이 공유함으로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다음에 분과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또 회원사 간의 거래 관계가 활성화되고 이런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회의 체계가 잘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공동 멤버십이라는 공동 자산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상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공동 기금, 아까 말했던 협동 기금이라는 또 공동 자산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제도 간에 이런 매우 그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제도 간의 이런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이 협력의 제도와 회원 기업과의 연계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필요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직 같은 경우는 그냥 사무국의 업무화를 한다든지 사업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외주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고유한 사업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가 없는 경우는 관련 기업을 회원사로 유치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직접 인큐베이팅 하여서 회원사의 성장도 지원하고 협업의 제도와 회원사를 연계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력의 제도와 회원사의 연계도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원사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회원사 간의 상호 멤버십을 통해서 상호 돌봄의 그런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집행위원장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수의 회원사가 조합이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자금의 출자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뭐 운영위원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집행위원장의 이런 이 헌신적인 활동에 이제 이 활동이 회원사 대표들의 상호 멤버십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회원사들이 타 회원사의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나 감사 형태로 운영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위원장의 그런 이 헌신적인 행동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5월 기준으로 이제 그 광산넷의 한 회원사인 광진주민연대에 회원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산넷 회원사가 27곳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회원사인 광진생협의 회원 및 이사로도 여러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원사 대표들이 참여해서 광산넷에 필요한 아까 새로운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동 설립에 참여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광진 다이음 협동조합이라는 통신 협동조합, 그다음에 모두의 부동산이라는 이제 협동 주거 협동조합 있죠, 이거.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통 마케팅 회사인 이츠 마케팅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같이 공동 설립한 사회적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분과의 공동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돌봄 분과와 교육 분과가 실제
이런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현장 참여적 지원 활동을 통해서 사업 연계를 했다면 이게 이제 분과 체계를 통해 이후에는 이제 분과 체계를 통해서 사업 연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돌봄 분과가 이런 분과 체계를 통해서 공동 수주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했던 게 2015년부터 23년까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네, 사업 규모나 이제 이런 것들도 매우 큰 사업들이고 실제 돌봄 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 돌봄 분과에서 통합 돌봄을 처음 시도했거든요. 근데 그게 서울시 정책으로 제도화가 됐죠. 이게 성공 사례가. 그리고 교육부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6년부터 23년까지 국가활동과 그다음에 공동 수주 사업들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려의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역 활동가에서 이제 배려 활동이 일어났다면 이게 이후에 이제 새로운 해운사 대표들이 이후에는 배려 행위들을 함으로 예를 들어 뭐 자기들이 운영하는 분과 내에서 이제 그런 배려의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것도 것 같고. 그래서 광산의 경험 사례에서의 이제 시사점을 정리를 해보면 광산넷의 협력 체계 모델은 크게 이 협력의 중요한 장치는 한 5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거래, 그다음에 다양한 회의 체계, 그중에서 특히나 매달 운영하는 전체 회의, 그다음에 분과 체계를 통한 공동 사업 운영, 그다음에 공동 자산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떠받쳐주는 바로 이 협력의 촉진자, 지원자인 집행용자 이게 있고요. 이게 이제 협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 장치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의무의 논리, 그다음에 교환의 논리, 배려의 논리 이 세 가지 이 원리를 원리로 상호 의존성,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 배려의 정의라는 이 촉진 전략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협력 경험을 시사점을 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광산넷은 협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좀 전환을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그 협력의 제도간 상호 연계성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협력은 어떤 공동의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도구적 측면도 있지만 그 도구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도구적 접근을 넘어서 그런 존재적인 차원, 즉 상호 우전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와 제도, 그다음에 제도와 사람, 사람과 사람 간 상호 연계를 촘촘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협력이 작동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협력의 심화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호혜 의무의 논리, 그다음에 배려의 논리와 함께 우리가 오히려 간과할 수 있는 교환의 논리도 공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의 의무, 배려만 있어서도 협력이 심화되지 않는다. 그건 이제 분과의 협력의 프로세스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설명을 건너뛰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협력이 심화 확대되기 위해서는 호의나 배려의 가치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교환의 논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육 분과를 제가 이제 협력 프로세스를 분석을 했는데 그 교육 분과의 기업들이 처음에는 협력에 좀 약간 뭐 필요하고 하지만 가치에 공감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분들의 인식과 생각이 태도가 바뀐 게 딱 정확히 바뀌어지는 게 실제 협력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느껴질 때예요. 뭐 경영의 이익이라든지
뭐 사업적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자기 기업에 뭐 예를 들어 뭐 레퍼런스가 늘었다든지 어떤 기획서를 쓰는 능력이 향상됐다든지 이런 것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거에 대한 체감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 이 협력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좀 전환되더라고요. 이 협력에 대한 생각이나 그다음에 태도나 이런 게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게 이제 확인됐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타성과 함께 이기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좋은 의도나 가치만으로는 또 협력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중요한 건 또 배려의 문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아까 이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외 의무의 논리와 배려의 교환의 논리만으로는 협력이 촉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협력이 지속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배려의 문화. 여기서는 광산에서는 그게 대표적으로 집행위원장이 이제 그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뒤따라서 이제 몇몇의 회원사 대표들이 동참을 해서 그런 이 배려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하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시사점을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이네요. 아, 9시에 끝났습니다. 네.